بودی خورد دیگه زمین خود منفجر شد. ای وای ای وای از یه جا بلند کردن اینا لانچر. وای وای از زمین بلند شد زدن اینجا. وای یا خدا یا خدا. نه 지난 4월 3일 이란 테헤란에서 충격적인 미사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도시 인근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란 테헤란 인근 군기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 직후 폭발하거나 추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첫 번째 미사일은 군기지 내부에서 폭발했으며 두 번째 미사일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 추락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졌죠. 그런데 이 테헤란 미사일 사고가 현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다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한 이란의 실수를 넘어 중국산 미사일의 고질적인 결함과 우리 천궁2의 완벽한 신뢰성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기술적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수만 발의 물량을 자랑하는 중국의 미사일 역량이 왜 실전에서는 한국산 미사일과 비교조차 불가능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이란의 탄도미사일 체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기종으로 추정되는 파테 및 카이바르 시리즈는 설계 초기부터 중국의 CSS-8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중국계 미사일인데요. 이란이 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중국의 유도장치, 탄두기술, 특수학금 등을 들여와 이란식으로 개량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최근 보고서들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에도 중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기 위해 고체 미사일 연료의 핵심 원료인 과염소산 나트륨 등을 이란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란은 터키,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의 수천 개의 위장 회사를 세운 뒤 민간 항공기 부품이나 공장 자동화 센서를 산다고 속여 중국의 자이로스코프, GPS 모듈, 전압 변환기 등을 사들인 뒤 이를 제3국을 거쳐 이란으로 밀수입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중국산 미사일의 핵심인 추진체와 유도 조종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이 증명되었는데요. 발사대 인근에서 폭발한 첫 번째 미사일의 경우 추진체 및 연료 계통의 결함으로 고체 연료 내부에 균열이 있어 연소 면적이 급증하며 압력이 폭주했거나 액체 연료 배관의 누출로 인한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과 압력을 미사일 몸체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 미사일이 공중에 뜨기도 전에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에 유도 단계까지 가보지도 못한 하드웨어적 참사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에는 성공했으나 목표물이 아닌 민가로 향했는데, 이는 유도 조종 및 자세 제어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성함법 장치의 오류로 미사일이 자신의 위치와 각도를 오판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가속했거나 추력 편향 제어가 고착되어 방향을 바꿔주는 노즐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버리면서 미사일이 나선형으로 돌거나 급격히 꺾여 지면으로 돌진한 것이죠. 엔진은 정상 작동하여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갔기 때문에 민가에 추락했을 때 남은 연료와 탄두가 함께 터지면서 훨씬 큰 인명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산 미사일 및 로켓 역사에서 추진체와 유도 조종 장치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비행 및 추락 사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는데요. 1996년 발생한 중국 로켓 역사상 가장 뼈아픈 유도 장치 결함 사례로 꼽히는 창정 3B호 추락 참사는 당시 발사 2초 만에 로켓이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옆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며 인근 마을로 추락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도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관선항법 장치 내부에 금색 알루미늄 배선이 불량하게 납땜되어 있었죠. 이로 인해 신호 전달이 끊기면서 로켓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에는 창정 3B 및 세리스2가 불과 12시간 간격으로 발사가 모두 실패했는데요. 특히 세리스2 고체 연료 로켓은 발사 직후 이상 현상을 보이며 궤도 진입에 실패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제어 장치의 과부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테헤란 미사일 사고와 같은 날 중국 텐롱3도 발사에 실패했는데요. 엔진 9개가 동시에 뿜어내는 수백 톤의 추력을 로켓의 하부 구조물과 지상 고정 장치가 견디지 못해 연결부가 파손되어 로켓이 뜻하지 않게 지멋대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처럼 로켓이 예상치 못하게 이륙했다면 비상 정지나 자세 제어라도 이루어져야 했으나 텐롱3는 공중에서 제멋대로 휘청거리다 추락했죠. 이는 엔진 간의 미세한 추력 차이를 보정해주는 소프트웨어와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텐롱3는 스페이스
SX 팰컨 9을 벤치마킹하여 단기간에 개발된 로켓으로 중국 민간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빠른 신뢰의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아 앞서 언급된 다른 사례들처럼 고성능 군용, 규격이 아닌 단가를 맞추기 위한 비표준 부품 사용이 구조적 결함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단순히 중국 내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파키스탄 공군이 발사한 중국산 PL-15E가 목표를 타격하지 못하고 인도 영토 내에 원형 그대로 추락하였고 조사 결과 유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와 추진 모듈의 불일치 문제가 드러났죠. 고체 연료 미사일은 사실상 거대한 화약 덩어리를 정밀하게 굽는 요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산은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인데요. 고체 추진제를 연소관에 채울 때 내부에는 단 1mm의 공기주머니나 미세한 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이 붙는 순간 그 틈으로 화염이 파고들면 연소 면적이 수십 배로 급증하며 압력이 폭주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필 중국만 이런 문제가 유독 자주 발생할까요? 중국은 전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고체 연료의 숙성 시간을 단축하거나 저가형 바인더를 쓰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료가 온도 변화나 발사 충격을 못 견디고 갈라지며 발사대 위에서 터지는 불꽃놀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도 조종 측면에서는 센서 기술의 한계가 명확한데 미사일이 똑바로 날아가려면 자신의 위치를 느끼는 자이로스코프가 완벽해야 하지만 중국산 미사일은 서방의 정밀 센서를 수입할 수 없어 자국산 MEMS 센서를 쓰고 기술력이 부족한 자국산 센서는 가만히 있어도 측정값이 조금씩 변하는 바이어스 오류가 심각합니다. 미사일은 음속의 수배로 날아가기 때문에 0.001도의 오차도 비행거리가 길어질수록 킬로미터 단위의 오차로 불어나는데요. 중국산 MEMS는 이 오차를 보정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미사일 컴퓨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테헤란 민가로 드리프트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MEMS 센서는 나노 단위의 정밀 공정이 필요하지만 최근 수청된 중국 미사일 사령부 장성들과 과학자들의 비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실제 미사일에 들어간 센서들은 엄격한 군사 규격을 통과한 게 아니라 싸구려 가전제품용 공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1996년 창정 로켓에 납된 분량이 2026년에도 반복되는 이유죠. 한편 테헤란에서 발생한 이란 미사일의 자폭 및 추락 사고는 역설적으로 한국 천궁2가 UAE 실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신뢰성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사고와 성공의 차이를 넘어 무기체계의 설계 철학과 기초 소재 공학의 격차가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당시 UAE에 배치된 천궁2는 그야말로 철통 방어의 진수를 보여주었는데 실전 요격 성적을 보면 할당된 30개의 표적 중 29개를 무력화하며 약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죠. 심지어 요격하지 못한 한 개의 타겟은 스스로 인근 해역에 추락하여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100% 요격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같은 요격 성공률은 단순히 운에 기반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한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특히 중동의 극심한 일교차는 추진제를 팽창과 수축의 반복 속에 가두며 내부 구조를 파괴하는데 LIG 넥스1의 고에너지 고체 추진제 성형 기술은 연료 알갱이 하나하나가 균일하게 연소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죠. 열충격 상황에서도 연료층에 변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 분자 단위의 안전성은 수년간 사막에 방치되어도 언제든 즉각 발사 가능한 완벽한 즉응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천궁2의 유도 조종의 핵심인 닥스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탄도탄 요격의 핵심인 종말 단계의 정밀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의 닥스를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등 극소수에 불과하죠. 한국은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그 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추력의 크기를 바꾸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가압 장치가 필요한 액체 방식보다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반응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특히 마하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려면 유도탄 역시 그 이상의 속도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닥스는 센서가 목표물의 회피 기동을 감지하는 즉시 밀리초 단위로 추력을 발생시켜 궤적을 수정합니다. 이 반응 시간의 격차가 곧 요격 성공률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소형함 및 경량화 기술도 뛰어난데요. 천궁2의 닥스는 제한된 공간 안에 연소관, 분사구, 제어 밸브를 모두 집어넣으면서도 강력한 추력을 내야 하는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적인 패키징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닥스 기술만의 결정적인 차이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연소, 변동형, 추력, 제어 방식입니다. 상당수 국가의 측추력기는 단순히 작은 로켓을 여러 개 달아놓고 한 번 터뜨리면 끝나는 단발식이지만 한국의 기술은 필요한 만큼 추력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연소, 변동형입니다. 단발식은 수정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한국 방식은 목표물이 끝까지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좌우 상하로 연속 추력하며 지옥 끝까지 쫓아가 타격할 수 있죠. 또한 고온, 고압 밸브 제어 기술도 독보적인데 고체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온가스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밸브는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하며 한국은 초고온 내열 복합제와 정밀 구동 제어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이 밸브 정밀도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 장벽이죠. 여기에 실전을 통해 지능형 추력 배분 알고리즘이 입증되었는데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미사일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물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은 수많은 비행 시험을 통해 최소 에너지로 최대 전향력을 얻는 최적화된 제어 로직을 완성했으며 이것이 UAE 실전 요격률의
미사일의 핵심 두뇌 역할을 했죠. 현재 이란전을 통해 결국 카탈로그가 아닌 실전 데이터가 반공의 새로운 기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테헤란 하늘을 뒤엎은 화염은 중국, 러시아, 북한산 미사일의 숫자 뻥카 재원 뒤 숨겨진 처참한 민낯을 드러낸 반면 대한민국 청공투는 압도적인 요격 성능을 통해 왜 세계 방산 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 수천 발의 미사일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이란이 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무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군을 잡는 중국산 기술과 영공을 지키는 한국산 기술의 차이가 오늘 테헤란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의 한 줄평, 전국 요격률 96%, 이쯤 되면 UAE 왕세자도 한국 방산주 샀을 듯.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